재난인데 왜 모두가 그렇게 조용했을까? 폭우가 서울을 집어삼켰습니다. 신호등은 꺼지고 도로는 강처럼 잠겼죠. 그런데 그 순간 욕설도 경적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끼리 우산을 건네고 한 공무원은 맨발로 물에 뛰어들어 노인을 업고 걸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장면을 지켜본 프랑스 재난 전문가가 충격에 휩싸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유럽이 혼란에 빠질 때 한국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제 이름은 마리온 벨몽이고 재난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틀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파리에 있는 멋진 사무실에 앉아서 제 자신에 대해 꽤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홍수나 화재, 지진 같은 나쁜 일들에 대비하도록 도시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제 일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었어요. 재난 관리에 대해 누군가가 물어볼 때마다 등을 곧게 펴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희 프랑스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최고예요. 가장 똑똑한 시스템과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일이 생기면 단계별로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들로 가득한 두꺼운 폴더들이 있었어요. 벽에는 반짝이는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는 큰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들을 해왔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저야말로 재난 전문가였고 유럽이 재난관리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저희가 이미 알아낸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리온이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아시아 도시들이 재난을 어떻게 다루는지 연구하러 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속이 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이요? 정말요? 세상의 모든 곳 중에서요? 한국이요? 라고 너무 실망한 소리가 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말했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 걸 거기서 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상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보았어요. 바로 그런 태도를 프랑스에 두고 가기를 바라네요. 마리온.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마 저희 유럽 사람들이 이미 완벽하게 알아낸 것들을 그냥 따라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보다 몇 년이고 뒤떨어져 있을 거였습니다. 몇 일 동안 엄청나게 지루하게 그들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보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저희가 모든 걸 얼마나 더 잘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될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업무용 옷들을 개면서 계속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소중한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일이 될 거예요. 재난 관리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데요. 결국 저야말로 여기서 전문가잖아요. 한국이 저에게 대체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죽 노트, 가장 중요한 관찰들을 적는 비싼 노트를 챙겼어요. 한국이 프랑스에서 배워서 그들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모들로 채울 계획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저희가 얼마나 더 발전되어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발표를 하는 걸 이미 상상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영원히 걸리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제 자신의 보고서들을 읽으며 보냈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 여행해야 한다는 게 짜증났습니다. 유럽의 방법들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요. 제 비행기가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피곤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동받는 대신 그냥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형적이네요 라고 캐리어를 끌고 밟고 깨끗한 복도를 걸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겉으로는 모든 게 절대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진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응급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를 거예요. 공항이 저에게는 차갑고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컴퓨터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지만 인간적인 터치는 어디에 있었나요? 따뜻함과 개성은 어디에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바쁜 거리들을 지나 호텔까지 택시를 탔어요. 창문 밖으로 높은 건물들과 깜빡이는 네온 사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엄청나게 현대적이고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다 그냥 거칠애예요. 진짜 응급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실제로 제대로 협력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 모든 멋진 기술과 인상적인 건물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15층에 있는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앞으로 며칠간의 일정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 관리들과의 회의, 그들의 응급 대응 센터 견학, 그들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깊게 한숨을 쉬고 서류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제 인생 전체에서 가장 지루한 일주일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참석하고 예의상 정중한 메모들을 좀 적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유럽의 사례들만 따라하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쓸 거예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그리고 응급 상황에 진정으로 준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될 일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놀라운 영웅들이 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이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여전히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만한 프랑스 전문가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였는데 이미 엄청나게 지루했어요. 한국의 응급 시스템에 대한 긴 회의를 2번이나 참석했었는데 솔직히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멋지고 화려해 보였지만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다 그냥 이론이고 예쁜 그림들일 뿐이야. 진짜 응급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바랐던 걸 즉시 후회했습니다. 그 수요일 아침 호텔 창문에 물이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조용한 저녁에 듣는 부드러운 빗방울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해서 유리창에 물통을 던지는 것 같은 성나고 무거운 물소리였습니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호텔 방의 큰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짙은 회색, 거의 검은색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두껍고 무거운 물감으로 칠한 것 같았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길 건너편 건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이 완전히 갈라져서 몇 달 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물방울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폭풍이겠지라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자신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면서 혼자 말했어요. 파리에서도 비 많이 내리는 거 봤어요. 2년 전 그 큰 폭풍 기억하세요? 한두 시간, 많아야 3시간이면 그칠 거예요. 하지만 그치지 않았어요. 사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창문에서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는 걸 지켜봤어요. 마치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5층 아래 거리들이 물로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낮은 곳에 웅덩이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웅덩이들이 점점 더 커져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차들이 점점 더 천천히 운전하면서 물을 통과할 때 큰 파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차들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서 점점 커지는 호수에 떠 있는 섬처럼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정오쯤 되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심한 폭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심각한 홍수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재난훈련 영상에서만 봤던 그런 종류의 홍수였어요. 비싼 디자이너 상점들과 반짝이는 유리, 사무용 빌딩들로 유명한 강남구가 넓고 빠르게 흐르는 강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산의 급류처럼 거리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도에서 뛰어다니며 높은 곳을 찾거나 건물 안으로 피하려고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지하철 입구들에는 밝은 노란 테이프가 쳐져 있었어요. 지하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던 거였습니다. 침실 탁자 위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텔 직원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보낸 정중한 메시지였습니다. 벨뭉 씨. 도시 전체의 심각한 홍수 상황으로 인해 오늘 예정되었던 모든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지내시고 가능하면 호텔에 머물러 주세요. 그 메시지를 읽고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어요. 완벽하네요라고 비틀린 종류의 흥분을 느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진짜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겠어요. 이럴 때 그들의 멋진 시스템들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이럴 때 제가 기대해왔던 혼란과 공황을 드디어 보게 될 거예요. 방수 재킷을 입었어요. 재난 현장 방문할 때 항상 챙겨가던 튼튼한 것으로요. 그리고 새 나라의 홍수를 걸어 다녔던 튼튼한 레인부츠를 신었습니다. 가죽 노트와 제가 좋아하는 펜을 챙겼어요. 끔찍한 방식으로 진짜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목격하게 될 거였고 그 모든 걸 기록할 수 있는 최전방 좌석을 갖게 될 거였어요. 파리에 돌아가면
이거 놀라운 보고서가 될 거예요 라고 호텔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짜 증거를 갖게 될 거예요. 압박을 받으면 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공황 상태에 빠져서 서로를 밀치는지, 상사가 제 자세한 관찰에 정말 감동받을 거예요. 걱정스러워 보이는 투숙객들과 계속 전화를 받으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스트레스 받는 호텔 직원들을 지나 호텔 로비를 걸어갔어요. 지붕에 비가 절대 멈추지 않는 거대한 북처럼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 유리문이 미끄러져 열리고 폭풍 속으로 밖에 나섰어요. 호텔의 지붕이 있는 입구 아래에서도 비가 즉시 저를 때렸어요. 소리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폭포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공기 중에 물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습기가 젖은 담요처럼 저를 감싸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직접 본 것 중 가장 큰 홍수였고 꽤 많이 봤었거든요. 방수 가방에 노트를 준비해두고 큰 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곧 목격하게 될 거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재난 대응 재난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시선을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판단하는 태도를 장전해두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조직적으로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한 번에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건 실제로 앞으로 보게 될 일이었어요. 제가 대비하지 못했던 건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틀렸는지였습니다. 침수된 거리로 나갔는데 제일 먼저 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로 한가운데 시내버스 한 대가 반쯤 물에 잠긴 채 있었어요. 물이 너무 높아서 아래쪽 창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갇힌 승객들이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였어요. 파리에서 이런 상황을 전해 봤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곤 했었어요. 먼저 나가려고 서로 밀고 떠밀곤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치곤 했어요. 항상 혼란과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어요. 젊은 한국인 남성 한 명이 홍수 물속에 서 있었어요.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는데도 완전히 젖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게 승객들이 버스 창문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어요. 경찰관도 소방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걸 지켜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할머니 한 분이 나오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를요. 그 다음엔 또 다른 할아버지를요. 나이 많으신 분들과 아이들을 먼저 나가게 했었어요. 물이 그의 다리 주변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꿋꿋이 서서 각각의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궁금했어요. 왜 낯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지? 이걸 적으려고 노트를 꺼냈는데 제가 목격하고 있는 일 때문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곳곳에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침수된 교차로 근처에서 차 두 대가 서로 부딪혔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소리 지르고 서로 탓하는 대신 운전자들이 차에서 나와서 함께 협력해서 차 한 대를 높은 곳으로 밀고 있었어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지만 싸우는 대신 서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큰 소리로 헉하게 만드는 광경을 봤어요. 한 남자가 돌로 자기 차 창문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차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침수된 차에 갇힌 다른 운전자에게 주려고 비상용 망치를 꺼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정상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먼저 걱정할 텐데 계속 걸어가면서 재난 때 보던 혼란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모든 신호등이 작동을 멈춘 큰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였다면 경적 소리, 화난 운전자들의 고함, 그리고 완전한 혼란을 의미했을 거예요. 대신 입을 벌리고 걸음을 멈춰서 바라보게 만드는 광경을 봤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마치 전문 교통 통제원처럼 침착하게 손으로 교통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차들이 줄을 서 있었고 모든 운전자가 참을성 있게 그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적을 울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공식적인 경찰관인 것처럼 모두가 그냥 그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재난관리 일을 15년 동안 해왔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홍수, 화재, 지진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 신호등이 나가면 경찰 사이렌, 화난 운전자들, 그리고 많은 다툼을 의미했었습니다.
여기서는 평범한 시민 한 명이 그냥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존경심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광경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홍수 물을 뚫고 저쪽으로 뛰어오는 남자를 봤어요. 맨발이었고 제복을 보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에서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라 위험을 향해 곧바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등에는 걷기에 너무 약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업고 있었어요. 정부 직원은 강한 물살과 싸우며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한 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이 낯선 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물이 그의 다리 주변으로 빠르게 흘러가며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따라가서 그가 할아버지를 안전한 건물까지 업고 가는 걸 지켜봤어요. 할아버지가 울면서 계속해서 고마워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그 정부 직원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 걸 들었어요. 그의 대답은 너무 간단해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게 제 일입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감정적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매뉴얼을 따르는 훈련받은 응급 요원들이 아니었어요.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기로 결심한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누군가가 나서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옳은 일이기 때문에 도왔어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혼란과 시스템 실패에 대해 쓸 계획이었었는데 대신 제 전체 경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답고 강력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영웅들로 가득한 도시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옷이 흠뻑 젖어서 추워지고 있었어요. 밝은 불빛이 있는 큰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응급 대피소라고 쓰인 표지판이 있었어요. 정부의 불평하고 도움을 요구하는 무서워하고 화난 사람들로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프랑스의 응급 대피소가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화를 내며 공무원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붐비고 스트레스 받는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들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이 따뜻했고 뜨거운 수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기분이 행복했어요?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재난 대피소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하지만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구호 활동가들이나 정부 직원들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홍수 소식을 듣고 도우러 오기로 결심한 그냥 평범한 서울 시민들이었어요. 한 대학생 여자애가 바닥에 앉아서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박수 치는 게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젖은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마른 수건을 나눠주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남자 한 명이 저에게 걸어왔어요.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미소가 친절했습니다. 실례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프랑스 분이세요? 저쪽에 프랑스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정말 무서워하시고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괜찮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 건너편을 보니까 혼자 앉아서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아마 홍수에 휘말린 관광객인 것 같았습니다. 생각도 없이 그분에게 걸어갔어요. 봉주르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분 얼굴이 안도감으로 환해졌어요. 그 다음 1시간 동안 그분 옆에 앉아서 안전하다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훌륭하게 돌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홍수가 곧 지날 거라는 걸 프랑스어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아프게 하는 광경을 봤어요. 80세 된 한국인 할아버지가 방금 대피소에 도착하셨어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분 뒤에는 아마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대학생이 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저를 업고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 학생이 이 낯선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홍수물을 뚫고 와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서로 알지도 못했어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젊은이를 바라보실 때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젊은 남자의 손을 잡고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어요.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저에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내가 내 손자였으면 좋겠구나.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는데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재난 업무를 해온 모든 세월 동안 정부가 구호 활동을 조직하는 걸 봤었어요. 전문팀들이 구조 작업을 조율하는 걸 지켜봤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응급 대응 시스템들을 연구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시스템도 프로그램도 공식적인 대응도 아니었어요. 이건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 전체였습니다. 그날 밤, 제 경력에서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대피소에 남아서 도왔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 옆 간이 침대에서 잤고 저녁에는 음식을 나눠주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도왔어요. 어둠 속에서 누워서 아직도 밖에서 내리고 있는 비 소리를 들으며 그날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노트를 꺼내서 제가 쓴 것들을 봤습니다. 쓸 계획이었던 비판적인 관찰들로 가득하지 않았어요. 대신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일들을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틀렸었어 라고 어둠 속에서 혼자 속삭였어요. 이건 최고의 시스템을 갖거나 가장 발달한 기술을 가지는 것에 관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서로를 걱정하는 것에 관한 거야.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